겨울이 오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여기는 아름다운 소리책방입니다. 이번에는 2015년 부산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이에요. 천종숙 작가의 홈메이트를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홈메이트, 천종숙. 눈꺼풀 위로 빛이 스며들었다. 티영은 반사적으로 눈을 떴다. 방 안이 온통 하얀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런, 늦잠을 자다니. 티영은 당혹스러웠다. 아무래도 꿈 때문인 것 같았다. 고향 마을을 헤매는 꿈이었다. 구릉마다 낮게 엎드려 있는 카사바 밭들, 산사태로 허물어져 내린 흙담집, 긴 장대에 널려있는 옷가지, 어른 키보다 높게 자란 바나나 나무, 그리고 길에서 만난 사람들, 사탕수수를 든 노인, 켜켜이 포갠 바구니를 등에 진 남자, 닭을 안고 아이까지 업은 여자. 그들은 하나같이 티영을 낯선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그렇게 티영은 돌아갈 곳도 머물 곳도 없는 막막함에 눈물을 쏟다가 잠에서 깨어났다. 왜 하필이면 그런 꿈을 꾸었을까? 아무래도 하노이 여자 중리를 만난 탓인 것 같았다. 며칠 전 티영은 큰 길에 있는 마트에 갔다. 노파가 불러준 품목들을 적은 쪽지를 손에 들고 식품관으로 들어갔을 때였다. 얼굴빛이 창백한 한 여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구워서 잘라놓은 시신용 돼지고기를 허겁지겁 집어먹고는 곧바로 뱉어냈다. 무슨 상한 음식이라도 입에 넣은 것 같은 표정이었다. 여자는 시식 코너를 돌면서 그런 행동을 되풀이했다. 티영은 여자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아무래도 여자가 자신과 동족인 것 같았다. 여자도 똑같은 생각을 한 듯 티영과 눈이 마주치자 옅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역시 여자는 티영에게 다가와 다짜고짜 베트남어로 물었다. 그렇죠? 베트남 사람 맞지요? 티영이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자 여자는 곧바로 티영의 손을 잡아 끌었다. 티영을 자판기옆 의자에 앉히고 음료수 2잔을 뽑아왔다. 음료수를 건네며 자신은 하노이에서 왔다고 했다. 티영은 가끔 베트남 사람을 보기는 하지만 고향 사람을 만나기는 처음이었다. 어쨌든 반가웠다. 경계를 풀고 잠시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자는 말했다. 자신의 이름이 중리라고. 한국에 들어온 지 1년도 채 안 되었다고. 티영처럼 베트남에서 중개인의 소개로 지금 남편을 만났다고. 그렇게 한창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던 중리가 갑자기 헛구역질을 했다. 나 지금 아기를 가져서 입덧이 심해요. 하며 울상을 지었다. 티영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얼떨떨했다. 중리의 사정을 몰라 힘들겠다고 하기도 축하한다고 하기도 이상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중리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중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중리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가 만들어주는 퍼가 너무 먹고 싶어요. 중리의 말을 듣는 순간 티영도 고향 생각에 왈칵 눈물이 났다. 티영과 중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더욱 감정이 북받쳤다. 와락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헤어지기 직전 중리가 말했다. 베트남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언제까지나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나도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로 돌아갈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아기가 생겼어요. 이젠 정말 다 끝이에요. 중리의 막막함이 가슴에 와닿았다. 티영은 꿈속에서 느꼈던 막막함을 떠올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노파와 함께 살게 된 지 5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낯설었다. 티영이 노파의 집에 들어와 살게 된 것은
여성회관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였다. 남편과 사별한 할머니가 가족처럼 함께 살 사람을 찾는다고 했다. 마침 티영도 이혼하고 오갈 데 없던 차였다. 노파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 딸처럼 지내자고 했다. 티영은 그 말에 심장이 뛰었고 마음이 움직였다. 선뜻 노파의 집으로 들어왔다. 노파는 벌써 일어났을 터였다. 다른 때 같으면 문을 쾅쾅 두드리거나 벌컥 열고 들어왔을 텐데 조용했다. 쯧쯧 혀를 차며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볼 노파의 시선이 떠올라 마음이 편치 않았다. 노파가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시간이었다. 티영은 방문을 살며시 열었다. 노파는 보이지 않고 창으로 스며든 햇빛이 저 혼자 뒹굴고 있었다. 티영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쉬며 잔뜩 움츠린 어깨를 폈다. 티영은 햇빛 속에 먼지의 알갱이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먼지의 알갱이들이 와글와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보였다. 꿈속에서는 왜 저런 햇빛이 느껴지지 않았는지 티영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며 고개를 갸웃했다. 부채살처럼 펼쳐진 햇빛은 벽에 걸린 사진 액자 위에서 끊겨 있었다. 노파의 가족 사진이었다. 점잖게 생긴 남편과 노파를 빼닮은 아들,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노파는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깊게 팬 주름살과 처진 군살이 얼굴의 모습을 바꿔놓은 것 같았다. 어쨌든 사진을 볼 때마다 티영은 우울했다. 자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노파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생각. 잠시 사진을 바라보던 티영은 노파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놓고 하려던 손을 멈추고 가만히 손잡이를 잡아 오른쪽으로 돌렸다. 달칵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티영은 순간 멈칫했다가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커튼을 들이운 방 안은 아직도 어두웠다. 열린 문 사이로 스며든 빛이 방 안을 비췄다. 노파는 죽은 듯이 잠들어 있었다. 이불을 걷어내고 웅크린 채 자고 있는 노파의 모습은 화장실 거울에 붙어있는 하얀 거미를 연상케 했다. 몸통이 볼록한 가느다랗고 긴 다리를 가진 거미는 마치 거울에 비친 모습에서 제 존재를 확인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티영은 거미가 언제부터 거울에 붙어 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처음 발견했을 때는 곤충의 사체인 줄 알았다. 닦아내려고 보니까 거미가 거울의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조금 이동해 있었다. 티영은 거미를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생명이 다할 때까지 살다 갔으면 싶었다. 노파가 보면 잔소리할 게 뻔했지만 방 안에 화장실을 쓰고 있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았다. 티영은 가끔 한 번씩 거미를 손가락으로 툭 건드려 보았다.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거미는 실처럼 가늘이고 여린 다리를 조금씩 움직여 살아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티영은 거미처럼 노파를 건드려 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언젠가 숨을 쉬는지 확인하려고 노파의 가슴에 손을 올려놓았다가 된통 혼이 난 적이 있었다. 죽은 듯이 누워있던 노파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며 소리를 질렀다. 무슨 짓이야, 이년. 순간 티영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노파가 지르던 쇳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했다. 어쩌면 지금도 노파가 자는 척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티영은 이불을 덮어주려다 그만두었다. 소리 없이 물러나 방문을 닫고 나왔다. 노파가 일어나기 전에 먹을 음식을 만들기 위해 주방으로 갔다. 싱크대 앞에 서서 어떤 음식을 만들어야 할지 생각했다. 머릿속으로 이것저것 떠올려 보았다. 노파가 좋아하는 들깨를 갈아서 넣는 된장국은 아무래도 자신이 없었다. 노파는 어떤 음식을 만들어도 맛있게 먹어준 적이 없었다. 몇 번 휘졌다
숟가락을 놓아버렸다. 티영은 음식을 만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근거렸다. 티영은 주방의 창문으로 건너편 아파트를 바라보았다. 주방에 들어설 때마다 저절로 시선이 가는 곳이었다. 앞치마를 두른 여자의 모습이 보였다. 남자와 아이들도 눈에 띄었다. 볼 때마다 부러웠다. 티영의 꿈은 저렇게 단란한 가정을 일구고 사는 것이었다. 티영은 오늘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 저 집의 식탁에는 어떤 음식이 차려졌을까? 발 뒤꿈치를 들고 식탁을 엿보려 했지만 보이지 않았다. 티영은 시선을 거두고 다시 이것저것 궁리해 보았다. 노파가 그나마도 잘 먹었던 음식이 돼지고기를 다져서 넣은 짜조와 멸치로 다시를 낸 퍼였다. 한국에 온 지 3년이 지났지만 티영은 잘 만드는 요리는 여전히 베트남 음식뿐이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만큼 한국 요리 실력도 늘지 않았다. 오늘따라 티영 자신도 펄을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펄을 만들기 위해 싱크대 안에서 중간 크기의 냄비를 꺼냈다. 정수기에 물을 받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렸다. 그리고 멸치를 찾기 위해 냉동실 안을 뒤적였다. 어찌된 일인지 멸치가 보이지 않았다. 며칠 전에 노파가 된장국을 끓인다고 멸치 봉지를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이 생각났다. 또다시 엉뚱한 곳에 둔 모양이었다. 노파는 자신이 둔 곳도 잘 찾지 못했다. 그러고는 티영에게 핀잔을 주었다. 왜 제자리에 두지 않느냐고. 멸치는 야채실로 들어가 있었다. 멸치가 든 비닐봉지를 찾아 들었을 때 노파와 보물찾기 게임을 한 것처럼 피식 웃음이 나왔다. 티영은 다시마 한 조각과 멸치와 비프 스파이스를 한 줌 집어서 냄비에 넣었다. 그때까지도 노파는 일어나지 않았다. 티영은 한 번씩 노파의 방문을 쳐다보았다. 티영은 퍼에 들어갈 쇠고기와 야채들을 냉장고에서 꺼냈다. 마트에서 퍼에 들어갈 재료를 사왔을 때 노파가 쓸데없는 물건들을 사왔다고 몇 번이나 곱씹던 모습이 떠올랐다. 티영은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쌀국수 봉지를 들고 잠시 망설였다. 내친 김에 뜯어놓은 비닐봉지에서 쌀국수를 한 줌 집어 찬물에 불려두었다. 냄비에서 쌕쌕거리며 이내 물이 끓기 시작했다. 다시금 노파의 방문을 쳐다보았지만 좀처럼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너무 오래 잔다 싶어 덜컥 겁이 났다. 저러다가 잘못될 수도 있었다. 노파와 같은 나이로 죽은 티영의 할머니가 그랬다. 어머니는 너무 오래 잔다 싶었던 할머니가 영영 깨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티영은 가스레인지 불을 중간으로 낮추고 노파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심호흡을 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노파가 모습을 드러냈다. 티영은 엉뚱한 짓을 하다가 들킨 아이처럼 화들짝 놀랐다. 노파는 뿌옇게 수증기가 감돌고 있는 주방을 힐끗 쳐다보았다. 숨을 들이쉬며 얼굴을 잔뜩 찌푸렸다. 아침부터 무슨 비린냄새야? 쌀국수를 만들려고 다시 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티영은 재빨리 말해놓고 노파의 안색을 살폈다. 표정으로 봐서는 싫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노파의 얼굴은 언제나 표정이 없었다. 얼굴의 모든 근육이 굳어버려 표정을 지을 수 없는 사람처럼 하얀 밀랍 같은 얼굴이 부석부석 부어 있었다. 걸음조차 어둔해 보였다. 노파는 거미처럼 휘어진 걸음으로 느릿느릿 걸어가 소파에 앉았다. 습관처럼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켰다. 티영은 환기를 시키기 위해 베란다의 창문을 조금 열었다. 열린 문 사이로 기다렸다는 듯이 찬바람이 와락 달려들었다. 문을 열어놓고 고개를 돌려 노파의 눈치를 살폈다. 노파의 시선은 텔레비전에 붙박여 있었다. 티영은 안심하고 문을 열어놓은 채 거실로 들어갔다.
주방에서는 냄비 뚜껑이 들썩거리며 다시물이 끓고 있었다. 비프 스파이스 향이 집안에 가득 찼다. 티영은 다시물이 끓는 동안 퍼에 들어갈 재료들을 준비했다. 텔레비전에서 여자와 남자가 주고받는 말이 들렸지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다.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로 보아 아침 드라마가 방송 중인 것 같았다. 노파는 드라마를 보면서 쯧쯧 혀를 찼다. 종종 그랬다. 티영은 자신에게 혀를 찬 것인 줄 알고 또 뭘 잘못했는지 한참 생각했었다. 티영은 고수와 숙주, 양파와 파를 씻어 소쿠리에 건져 두었다. 노파는 포에 들어가는 향신료 냄새를 싫어했다. 다른 것은 노파의 입맛에 맞추어 주었지만 베트남 음식만큼은 향신료 하나라도 빼고 싶지 않았다. 집안의 비프 스파이스와 퍼플레이버 향으로 가득 차자 우울했던 기분도 조금씩 풀려갔다. 삶아서 건져놓은 쌀국수 위에 다시 물을 붓고 잘게 다진 쇠고기를 얹었다. 틀니를 하고 있는 노파는 부드러운 음식 외에는 잘 씹지 못했다. 음식물을 씹다가도 틀니가 덜컥 빠질 때가 있었다. 그럴 때면 얼굴이 벌개지면서 숟가락을 내던졌다. 이렇게 질긴 음식을 나더러 먹으라는 거냐고. 노파와 식탁에 마주 앉으면서 티영은 문득 가족이란 말을 떠올렸다. 한 집에서 자고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함께 생활하는 그것은 보통 가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었다. 티영은 고향의 가족도 생각이 났다. 어머니, 아버지, 오빠, 동생들이 밥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던 장면들. 따뜻한 분위기 속에 오가던 대화며 동생들이 깔깔거리던 웃음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리는 듯했다. 이제는 영영 볼 수 없는 가족이었다. 그들은 믿을 수 없게도 티영이 베트남을 떠나온 해에 산사태로 모두 죽었다. 티영은 애써 가족 생각을 지우려고 노파를 쳐다보았다. 노파의 굳은 표정은 언제 봐도 불편했다. 노파는 펄을 젓가락으로 휘젓더니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었다. 그러고는 티영 앞에 놓인 펄을 슬며시 끌어당겼다. 자주 있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노파가 왜 그러는지 영문을 몰랐다. 하지만 곧 티영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노파는 젓가락으로 쌀국수를 감아 올려 입으로 가져가기도 전에 주르르 흘렸다. 입안으로 들어가는 쌀국수는 몇 가닥 되지 않았다. 젓가락을 쥔 손이 흔들렸다. 거미 다리처럼 여민 손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티영은 불안했다. 노파는 평소에도 음식을 먹을 때 자주 흘렸다. 젓가락질을 하다 흘리기도 했고 입안에 넣은 음식물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기도 했다. 오늘은 유난히 심했다. 젓가락질이 잘 되지 않자 노파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몇 번 더 시도하던 노파는 젓가락을 소리나게 탁 내려놓았다. 아침부터 국수를 주다니. 이제 너까지 나를 늙은이라고 우습게 보는 게냐? 티영은 노파의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노파는 식탁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소리나게 닫았다. 어제 먹다 남은 묵국도 있는데 괜히 펄을 만들었나 싶었다. 티영은 식탁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 펄을 휘젓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노파가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텔레비전은 저 혼자 떠들어댔다. 한국말은 언제 들어도 낯설었다. 타국에 와 있다는 것을 더 실감나게 해주었다. 노파는 잠자기 전까지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켜두었다. 티영은 설거지를 끝내고 청소기를 돌렸다. 진공 청소기가 텔레비전 소리까지 빨아들였다. 바지 주머니에서 미세하게 진동이 느껴졌다. 휴대폰을 꺼내든 순간 전화는 끊겼다. 티영에게 딱히 전화가 올 때는 없었다. 누구일까? 괜히 궁금했다. 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전 남편의 전화번호는 아니었다. 얼마 전에 전화번호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전 남편이 T형의 전화번호를 알 리도 없었다. 전 남편은 이렇게 한 번씩 불쑥 T형의 생각 속으로 뛰어들었다. 혹시 위층 남자일까? 위층 남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며 눈인사 정도 나누는 사이였다. 인상이 서글서글한 남자는 T형에게 호감을 보였다. T형도 남자가 싫지 않았다. 한 번씩 남자와 함께 사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기도 했다. 하지만 꿈 같은 일이었다. 어제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다가 건널목에서 남자와 마주쳤다. 남자는 T형이 들고 있는 짐을 선뜻 들어주었다. 그렇다고 남자가 T형에게 전화를 걸었을 리는 없었다. 남자는 한 번도 전화번호를 물어온 적이 없었다. 그래도 혹시 하는 미련이 남았다. 찍힌 번호로 전화를 걸려다 잠시 망설였다. 스팸이거나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었다. 전화만 걸어도 수십만 원씩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진공청소기를 끄자 집안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다. 텔레비전에서는 이주민 여성에 대한 프로가 진행되고 있었다. 텔레비전에 나온 여자들은 각 나라에서 시집 온 사람들이었다. 몽골,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 여자들은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출연해 있었다. 여자들이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를 풀어놓는 동안 아이들이 방송국 안을 헤집고 돌아다녔다. T형은 나에게도 아이가 있었다면 잠시 그런 생각이 스쳤다. 화면에 비친 아이들은 어쩐지 이쪽도 저쪽도 아닌 것처럼 보였다. 한국에 온 지 6년 되었다는 베트남 여자가 유창한 한국말로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갓 시집 와서 문화의 차이와 언어 때문에 시댁과의 갈등이 심했다고. 지금은 부모와 자식처럼 서로 허물없이 지낸다고. 여자가 소리내어 웃을 때마다 붉은 잇몸이 드러났다. 여자의 파마와 풀린 듯한 긴 머리와 낮은 코를 보면서 또다시 중리를 떠올렸다. 그와 동시에 T형은 전화를 건 사람이 중리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 그 생각을 못했는지. 위층 남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 실망스러웠다. 휴대폰에 찍힌 발신번호를 쳐다보며 잠시 망설였다. 헛구역질을 하던 중리의 모습이 떠올라 전화를 거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텔레비전에는 여전히 소란을 피우는 아이들이 비쳤다. 아무도 나서서 아이들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여자들은 그런 자신의 아이들이 자랑스럽기라도 한 것처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 모습이 짜증스러웠다. 게다가 여자들이 하는 이야기들도 뻔했다. T형은 채널을 돌려버렸다. 다른 채널에서는 전문의가 나와서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T형은 텔레비전을 켜둔 채 걸레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다. T형은 베란다의 타일 바닥을 걸레로 닦았다. 베란다는 겨울 햇빛으로 눈이 부셨다. 따사로운 겨울 햇빛이 좋았다. 고향에 막 떠오르기 시작한 아침 햇빛 같았다. 보리수 나무와 비파 나무에도 겨울 햇빛이 가득 들어앉아 있었다. 나무들은 햇빛 속에서도 생기가 없어 보였다. 병이 들었는지 잎은 비틀려 있고 하얀 점 같은 것들이 부스럼처럼 붙어 있었다. 키도 더 이상 자라지 않았다. 노파의 집에 처음 왔을 때나 5달이 지난 지금이나 그대로였다. 화단이나 산에 심어야 하는 나무들이었다. T형은 그것이 마치 자신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파는 남편이 살았을 때 심어놓은 나무라며 자주 나뭇잎을 쓰다듬었다. T형은 시선을 옮겨 창밖으로 보이는 학교 운동장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모여서 축구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내지르는 함성과 해맑은 웃음소리가 T형에게까지 건너왔다. 아이들은 공을 쫓아 우르르 몰려다녔다. 한 아이가 힘껏 공을 차올리자 유난히 파란 겨울 하늘이 쨍 하고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무리 중에 키가 제일 작아 보이는 아이가 키가 큰 아이의 다리 사이로 공을 빼앗아 요리조리 몰고 다녔다. 아이는 발이 빨랐다. 위기의 순간에 뒷발로 공을 살짝 빼돌려 골대를 향해 힘껏 차 넣었다. 골대의 그물이 출렁 물결치듯 뒤로 밀려났다. 꼬린 하고 티영은 낮게 탄성을 질렀다. 그런데 무리 속에 끼어들지 못하고 저 혼자 계단에 앉아있는 아이가 눈에 띄었다. 저 아이는 왜 저러고 앉았을까? 한참을 보아도 아이는 오독하니 앉아 있었다. 아이들과 한 무리가 아닌지 흔히 말하는 왕따인지 알 수 없었다. 아이들과 어울리고 싶은 아이의 간절한 마음이 읽혔다. 아이들은 아무도 그 아이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왠지 아이가 딱해 보였다. 티영은 아이에게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자꾸 입을 달싹거렸다. 한바탕 땀을 흘린 아이들이 축구를 그만두고 교문을 빠져나갔다. 그 아이도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과 몇 발짝 떨어져 엉거주춤 따라 나서고 있었다. 아이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도 티영은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 아이가 자꾸 눈에 밟혔다. 아이들이 사라진 텅 빈 운동장은 쓸쓸해 보였다. 방금 전까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아이들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듯했다. 텅 빈 적막감을 바라보고 있는데 전화벨 소리가 들렸다. 티영은 화들짝 놀라며 창문을 닫고 돌아섰다. 전화벨 소리는 잠시 바깥으로 나가 있던 생각을 안으로 불러들였다. 티영은 무심결에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새까맣게 꺼져 있는 액정 화면을 보고서야 거실의 전화기에서 나는 소리라는 것을 알았다. 티영이 쫓아가 받는 순간 전화는 끊겼다. 돌아서는데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를 집어들자 톤이 높은 여자의 목소리가 와락 달려들었다. 왜 전화를 빨리 안 받고 그래요? 언니 바꿔요. 노파의 사촌이었다. 티영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노파의 방으로 들어갔다. 노파가 침대에 누워서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나가라고 수화기를 들지 않은 손을 내저었다. 티영이 방문을 닫고 나와 거실에 수화기를 내려놓으려는데 수화기 저편에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미국에 있는 애들한테서는 여전히 연락이 안 와요? 그러기에 애써 키워나 봤자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참, 잃어버렸다는 물건은 찾았어요? 폐물이나 귀중품은 내게 맡기라니까 고집은. 베트남 여자를 절대 믿어서는 안 돼요. 보기는 순해 보이지만 당찬구석이 있는 여자예요. 티영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져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사촌이란 여자의 말이 티영의 귀에 우렁우렁 울렸다. 돈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가끔 언니가 정신을 놓을 때가 있으니 아마 잃어버린 것조차 모를 거야. 티영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이참에 언니, 아파트 처분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아파트 처분한 돈은 우리 아들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고 이자는 은행보다 많이 챙겨줄 테니까. 그러면 언니는 덜 외롭지 않겠어요? 자식도 못 믿는 세상에 남을 어떻게 믿고 한 집에 살아요? 그것도 베트남 여자를. 그렇게 살다가 베트남 여자가 언니에게 몹쓸 짓이라도 하면 어쩌우? 잠자코 듣고 있던 노파가 소리를 버럭 질렀다. 쓸데없는 소리 하려거든. 전화 끊어. 노파가 일방적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티영도 놀라서 서둘러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티영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언가 자신의 가슴을 압박해오는 느낌. 한 번씩 마트나 은행을 가기 위해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자신의 방에서 느껴지던 석연찮았던 모습이 생각났다. 서랍장 위에 놓인 사진 액자나 화장품들이 조금씩 위치가 바뀌어 있고 서랍 속에 차곡차곡 개어놓은 옷들이 흐트러져 있던 트렁크 안까지 구석구석 뒤진 흔적들. 편지며 수첩, 통장,
사진들은 뒤죽박죽 섞여 있었다. 티영은 전 남편과 살던 악몽이 떠올랐다. 결혼하고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어머니는 티영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티영의 소지품을 뒤졌고 전화 내역까지 알아내곤 했었다. 티영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호흡이 가빠오며 가슴이 마구 뛰었다. 그대로 있다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겉옷을 걸치고 신발장에서 운동화를 꺼내 신었다. 급하게 현관문을 나서려다 발이 워커에 걸려 몸이 앞으로 휘청했다. 노파의 죽은 남편 신발이었다. 노파는 현관 바닥에 늘 워커를 놓아두었다. 워커는 왠지 위압적으로 보였다. 크기가 매우 커서 자리 차지도 많았다. 그 때문에 한 번씩 걸릴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티영은 자신이 낯선 곳에 와 있다는 것을 더욱 실감했다. 티영은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 시간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다니 티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혹시 환청이 들린 것일까? 귀를 기울이자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렸다. 티영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복도에는 흐릿한 불빛 속에 어둠이 낮게 드리워 있을 뿐이었다. 계단으로 향하는 비상구 문을 열어보았다. 거기에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래도 앞집에서 나는 소리 같았다. 종종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곤 했지만 이 시간에 아이가 집에 있다는 것이 의아했다. 앞집 여자는 4살 배기 여자아이와 단둘이 살았다. 아이는 아침이면 어린이집에 갔다가 저녁에 여자가 퇴근하면서 데려왔다. 티영은 엘리베이터 앞에 섰지만 딱히 갈 데가 없었다. 엘리베이터는 바로 위층에 머물러 있었다. 위층 남자가 타고 올라간 것 같았다. 티영은 엘리베이터를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동안에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이상하게 아이의 울음소리가 티영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평소에도 웬일인지 위태위태해 보이던 여자와 아이였다. 티영은 앞뒤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다. 무심코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돌렸다. 그런데 달칵 하고 문이 열렸다. 티영은 멈칫하다 현관 안으로 성큼 들어갔다. 여자는 보이지 않고 아이 혼자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다. 티영은 걱정이 되었다. 누워있는 아이를 덥석 안아 들었다. 아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이마를 짚어보니 이마도 불덩이 같았다. 티영은 아이를 눕혀놓고 찬물에 적신 물수건으로 아이의 손부터 닦기 시작했다. 물수건이 몸에 닿자 아이는 경기를 일으키듯 울어댔다. 그래도 티영은 멈추지 않았다. 잠시 뒤 열이 내린 아이는 잠잠해졌다. 티영이 가슴을 토닥이자 스르르 잠이 들었다. 잠든 아이의 모습은 사랑스러웠다. 부드러운 피부며 곱슬머리에 속눈썹이 긴 아이는 인형 같았다. 티영은 아이를 가만히 안아 들었다. 아이에게서는 향기로운 살냄새가 났다. 아이는 티영의 몸에 착 감기듯이 안겨왔다. 텅 빈 가슴이 가득 차는 느낌. 티영은 아이를 안고 한참을 서성거렸다. 어쩐지 이 아이만 있으면 다 괜찮아질 것 같았다. 티영은 그대로 아이를 안고 현관문 쪽으로 다가갔다. 현관문을 막 나서려는데 여자가 들어섰다. 여자의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다. 티영과 아이를 번갈아 쳐다보던 여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여자가 다그쳤다. 티영은 선뜻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아이가 많이 울어서 열이 나게 병원에 데려가려고. 티영은 우물거리며 말끝을 흐렸다. 여자가 티영에게서 아이를 빼앗듯이 낚아채며 중얼거렸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남의 아이를. 잠에서 깬 아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 여자가 손을 내저으며 소리 질렀다. 당장 여기서 나가요. 경찰을 부르기 전에.
티영은 도망치듯 서둘러 밖으로 나왔다. 학교 운동장에는 사람들이 트랙을 돌고 있었다. 티영은 히말라야 시다 나무 옆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눈은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이 떠돌았다. 왜 그랬을까? 여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정말 아이를 안고 나왔을지도 몰랐다. 아찔했다. 티영은 생각할수록 자신의 행동이 어처구니 없었다. 남의 아이를 데려와서 어쩌려고? 자신이 점점 이상해져 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사람들과 외떨어져 앉아있는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생각해보니 티영은 한 번도 이렇게 멀리 떠나는 꿈을 꾼 적이 없었다. 꿈보다 더 꿈 같았다. 27살이나 많은 남편과 결혼, 가족의 죽음, 이혼. 지나간 3년 동안 한 생을 다 살아버린 느낌마저 들었다. 그런데 노파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사촌에게까지 말했다면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지 몰랐다. 귀중품이나 금붙이 같은 것인지도. 문득 노파가 가진 패물이 얼마나 될까 하는 궁금증이 일었다. 사촌이 하는 말로 봐서는 꽤 많을 것 같았다. 노파는 옛날에 포복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했다. 그것들을 대체 어디다 숨겨놓았을까? 거미처럼 휘어진 노파의 몸에는 아무 소용도 없는 물건이었다. 자신에게 주면 얼마나 힘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폐물 구경도 못 해보고 꼼짝없이 도둑으로 몰릴 처지였다. 티영은 부르르 몸을 떨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답했다. 어디에도 물어볼 데가 없었다. 불쑥 전 남편이 생각이 났다. 티영이 그래도 한때 아버지처럼 의지한 사람이었다. 이제는 가족도 아니고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다. 전 남편은 이혼하고도 티영을 몇 번 찾아왔었다. 다시 합치면 분가해서 살겠다고.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전 남편은 지극한 효자였다. 그런 사람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가끔은 못 이기는 척 따라갈 걸 그랬나 하는 후회도 되었다. 한 번만 더 찾아왔어도 따라 나섰을지도 몰랐다. 티영은 절로 한숨이 나왔다.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싶었다. 티영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전화기가 울렸다. 언니, 나예요, 중리. 지금 만날 수 있어요? 하노이 여자였다. 티영은 중리의 전화가 반가웠다. 잠깐 시간 낼 수 있어. 학교 정문 앞에서 기다린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중리는 모습을 드러냈다. 며칠 사이 얼굴 표정이 밝아 보였다. 목소리도 한층 생기가 있었다. 중리는 만나자마자 자랑처럼 떠벌리기 시작했다. 가족들이 아기 가졌다고 자신에게 너무 잘해준다는 거였다. 행여 유산이라도 될까봐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못하게 한다고. 남편은 먹고 싶은 거 말만 하면 죄다 사다 준다고. 왕비 대접받는 기분이라나. 그러면서 아직 불러오지 않은 배를 앞으로 내밀며 어루만졌다. 티영은 왠지 그 모습이 눈에 거슬렸다. 며칠 사이에 달라진 중리가 혼란스럽기도 했다. 자신의 이야기는 꺼낼 기회조차 없었다. 티영도 아기를 가졌다면 전 남편이 얼마나 좋아했을지.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아기였는데 중리를 만나고 나니까 기분이 더 착잡해졌다. 티영은 자신이 갈 곳이 노파집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자 다시 가슴이 답답해 왔다. 티영은 살며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티영이 들어서자 노파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와 다그쳤다. 너, 그 물건 어떤 놈에게 주고 오는 길이냐? 티영은 영문을 몰라 하며 노파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게 어떤 물건인데 감히 그걸 내가 훔쳐가? 할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속이려고? 어림도 없다. 당장 다시 찾아와. 노파가 손으로 티영의 가슴을 떠밀었다. 티영은 뒤로 떠밀리며 말했다. 할머니,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몰래 나갔다 오는 게야? 가슴이 답답해서 잠시 바람 쐬고 왔을 뿐이에요. 허튼 수작 부리지 마. 할머니, 대체 어떤 물건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같이 찾아보게. 또 엉뚱한 데 두셨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나를 치매 걸린 노인 취급하는 게냐? 그렇게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티영은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티영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이 집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며칠에 한 번 정수기 아저씨가 다녀가고 한 달에 한 번 우유 아줌마가 요구르트 대금을 받기 위해 방문했다. 그 사람들이 물건을 훔쳐가지는 않았을 것 같았다. 그 사람들이 올 때마다 노파나 티영 자신이 있었으니까. 노파의 사촌이 다녀갔을까? 노파의 사촌은 아파트 도어록 번호까지 알고 있었다. 노파의 자금 출처라든가 귀중품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을 보면 제일 의심스러운 인물이었다. 그래도 의심을 가장 많이 받게 되어 있는 사람은 한 집에 사는 티영 자신이었다. 딸처럼 지내자고 하더니 마음 같아선 당장 이 집을 떠나고 싶었다. 그러나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먹고 자고 하는 일자리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 게다가 며칠만 있으면 월급을 받는 날이었다. 노파는 다른 것은 인색하게 굴어도 월급만큼은 언제나 제때 챙겨주었다. 시계를 쳐다보니 점심시간이 지나 있었다. 티영은 며칠 전에 만들어서 넣어둔 짜조를 꺼내려고 냉동실 문을 열었다. 아침에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냉동실 안이 뒤죽박죽이었다. 짜조를 가지런히 랩으로 싸서 넣어두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혹시 노파가 버렸나 싶어 티영은 쓰레기통까지 뒤졌다. 하지만 곧 노파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노파는 짜조를 잘 먹었다. 티영은 다시 꼼꼼히 찾아보았다. 냉동실에 들어있는 생선이나 고기 같은 것을 하나씩 끄집어냈다. 냉동실 구석에 노쇠로 된 이상한 물건이 눈에 띄었다. 크기가 꼭 담뱃값만 한 게 모양도 담뱃값과 비슷했다. 귀중품은 아닌 듯 그저 손때가 묻은 오래된 물건 같았다. 티영은 이게 뭘까 하고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케이스를 열자 속에 또 하나의 케이스가 들어 있었다. 뭔지 모르지만 노파가 찾고 있는 물건도 아닌 듯했다. 짜조는 그 물건 밑에 깔려 있었다. 티영은 짜조를 꺼내놓고 노쇠로 된 물건을 거실장 안에 넣어두었다. 티영은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꽁꽁 언 짜조를 올렸다. 짜조가 녹으면서 기름이 튀었다. 불을 낮추고 프라이팬 뚜껑을 덮어놓고 생각했다. 노파는 대체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노파가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었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었다. 티영은 노릇노릇 구워진 짜조와 노파가 좋아하는 메밀차를 꽃무늬 쟁반에 담아들고 노파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 앞에 서자 노파가 보일 반응이 눈에 선했다. 그렇다고 식사를 안 챙겨줄 수는 없었다. 티영은 노파의 방문을 노크했다. 할머니, 식사하세요.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잠시 기다린 뒤 방문을 열었다. 노파는 화가 잔뜩 묻어난 목소리로 말했다. 너나 실컷 먹으렴. 할머니가 드시지 않는데 저 혼자 어떻게 먹겠어요? 그러지 말고 드세요. 글쎄, 먹고 싶지 않다는데도? 안 드시면 더 기력이 없어요. 억지로라도 드셔야지요. 일 없다. 음식에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알고? 노파가 쟁반을 손으로 밀쳤다. 메밀차와 짜조가 방바닥으로 쏟아졌다. 그 순간 티영도 몹시 화가 났다.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못 믿겠다면 이 집에서 나갈게요. 노파가 움찔 놀라며 티영을 쳐다보았다.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훔친 물건을 돌려줄 때까지 아무데도 못 가. 할머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뭘 잃어버리신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잘 찾아보세요. 노파가 소리를 버럭 질렀다. 내가 제대로 찾아보지 않고 너를 의심하는 것 같으냐? 100번도 더 찾아봤어. 내가 나를 정신 나간 노인에 취급하는데 아직 말짱해. 티영은 잠이 오지 않았다. 억울한 생각에 화도 나고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이런저런 생각에 뒤척였다. 별로 먹은 것도 없는데 배까지 살살 아파왔다. 화장실 변기에 앉아 무심코 화장실 거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화장실 거울에 붙어있던 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어디로 갔지? 티영은 변기에 앉아 타일 바닥이며 벽, 천장 등 주변을 살펴보았다. 사방이 꽉 막힌 화장실 안에서 어딘가로 이동해 갈 수도 없을 것 같았다. 티영은 변기에서 일어나 타일 바닥이며 화장실 구석구석을 들여다보았다. 죽었다면 사체라도 있어야 했다. 거미는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다.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티영은 화장실에서 나와 노파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방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자신이 지나치게 과민한 게 아닌가 싶었다. 그깟 거미가 사라진 것이 노파와 무슨 상관이라고? 괜히 노파의 잠을 깨웠다가 또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그냥 돌아서려다 그래도 확인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다. 티영은 살며시 방문을 열었다. 그런데 침대 위에 자고 있어야 할 노파가 보이지 않았다. 순간 티영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티영은 방 안에 있는 화장실이며 침대 밑을 살펴보았다. 이 밤중에 노파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왠지 사라진 거미가 떠올랐다. 티영은 방 안에서 나와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다. 주방이며 서재가 있는 방까지, 밖에 화장실도 다시 살펴보았다. 혹시나 하고 거미가 있던 곳을 살피는데 사라졌던 거미가 벽과 거울 틈에 끼어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티영은 거미가 무척 반가웠다. 거미를 조심스레 꺼내 거미줄에 올려주었다. 노파도 거미처럼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티영은 베란다로 나가보았다. 베란다를 살펴보는데 검은 물체가 눈에 띄었다. 저것이 뭘까? 티영은 가까이 다가갔다. 노파였다. 노쇠 골동품을 움켜쥔 채 노파는 보리수 나무 화분 뒤에 쓰러져 있었다. 의사는 조금만 늦게 발견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했다. 머리에 혈관이 터졌으면 죽었을 거라고. 수술을 하고 의식이 돌아온 노파는 티영을 돌아보며 뜬금없이 희정아! 하고 불렀다. 티영은 영문을 몰라 하다 곧 노파가 자신을 딸로 착각한다는 것을 알았다. 노파는 다시 한번 희정아! 하고 다정하게 불렀다. 티영은 그 소리가 싫지 않았다. 티영은 노파의 침대맡에 바짝 다가 앉았다. 네, 저 여기 있어요. 나 좀 일으켜다오. 우리 집에 가야지. 아버지 기다리실라. 티영은 바닥에 널려있는 노파의 신발을 가지런히 놓아주었다. 그리고 노파의 귓가에 속삭였다. 네, 우리 집에 가요. 신발을 신으며 노파가 물었다. 아버지 재떨이는 찾았어? 잠시만 재떨이가 안 보여도 찾아대는 양반 아니냐?
티영은 그제야 노파가 잃어버린 것이 잿더리였다는 것을 알아챘다. 노쇠로 된 골동품 같은 물건이 잿더리였다는 사실도. 천정숙 작가의 홈메이트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작가의 당선 소감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자의 집은 해가 빨리 졌다. 그 때문에 겨울은 더 춥고 스산했다. 오늘도 역시 4시쯤 되니까 창밖은 회색빛으로 점점 짙어져 갔다. 하나의 계절이 문을 열고 사라지고 또 다른 계절이 또 다른 문으로 들어오는 동안 미처 그 문을 빠져나가지 못한 장미는 고개를 꺾은 채 얼어붙어 있고 중력도 없이 떨어져 내리는 나뭇잎, 그 잎들을 바라보면서 할 일 없는 오후가 지나가는 그늘 속에 여자는 스산한 풍경처럼 놓여 있었다. 붙잡아 보려 하지만 도무지 붙잡히지 않은 꿈의 조각 같은 것을 매만지면서 자신을 자꾸 다독였다. 괜찮아. 언젠가는 저 문을 통과할 수 있어. 하고. 그 순간 거짓말처럼 당선 통보가 왔다. 꿈이 없이 산다는 것은 무생물이나 마찬가지였다. 어느 순간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는 시간들이 어쩌지 못하는 내 육신이 너무 버겁다는 생각이 찾아들었다. 살아있으니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했고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에든 의미를 부여해야 했다. 그것이 소설이었다. 내가 가장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다. 이제 소설은 내게 숨쉬기와 같은 일이 되었다. 내가 창조해낸 캐릭터들의 숨을 불어넣으면 덩달아 내 숨쉬기도 한결 편안해지는. 당선 통보를 받는 순간 여러 고마운 분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또 한 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문을 활짝 열어주신 부산일보와 심사위원들께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